방랑자가 발을 들인 이 나라는 무언가 달랐다. 선거 유세차가 천천히 지나쳤다. 방랑자는 멈춰섰다. 후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탐욕도 거짓도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저 순수하게 세상을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길가의 작은 집 앞에서 한 여인과 마주쳤다. 여인이 방랑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여행 중이신가요? 괜찮으시면 안에서 쉬어가세요. 티 없이 맑은 이 마을의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독하게 고요한 눈빛. 사나운 맹수가 평생의 사냥을 끝내고 스스로 이빨을 뽑은 채 박제가 된 듯한 기묘한 위화감을 가진 여인이었다. 감사합니다. 방랑자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다다미방 한편에 흰 유카타를 입은 노인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방금 문을 열어준 젊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노인의 손을 잡았다. 방랑자는 노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나라를 걷다 보니 참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죄 소식도 없고 선거 후보들도 예전과 다르더군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깊게 패인 주림 사이로 온기 있는 눈빛이 흘렀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나쁜 사람들이 알아서 물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노인이 가볍게 웃었다. 곁에 앉은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랐다. 방랑자의 시선이 잠시 여인에게 향했다. 두 분 부부이신가요? 오래됐지요. 실례지만 사모님이 많이 동안이시네요. 노인이 흐뭇하게 웃었다. 제복이지요. 저만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노인의 손을 조금 더 꼭 쥐었다. 짧은 시간이 흘렀다. 방랑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떠날 시간이었다. 쉬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이 바라보며 눈짓했다. 여인이 조용히 일어나 방 한편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가져왔다. 갈 길이 심심하시면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는데 드려도 될까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인이 두 손으로 책을 건넸다. 방랑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여인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방랑자는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지만 묻지 않았다. 방랑자는 집을 나섰다. 여인이 집 앞에 서서 그가 멀어지는 것을 고개 숙여 배웅했다. 노인의 목소리가 등 뒤로 희미하게 들렸다. 좋은 여행 되시길. 방랑자는 책을 펼쳤다. 책은 일기 형식이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녀와 사귄 지 100일. 그날 나는 그녀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그런데 거실에서 낯선 남자와 그녀가 있었다. 그녀를 쫓아다닌 질 나쁜 선배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그리고 보았다. 그녀가 그 선배를 먹어치우는 모습을. 그녀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공포가 밀려왔다. 그러나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그녀 앞에 섰다. 봤구나. 무섭지 않아? 나?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근데 널 떠나고 싶지 않아. 그녀가 한참 나를 바라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다. 나는 그녀에 대해 알아갔다. 사람의 식사는 할 수 있지만 그건 간식이라고 했다. 그녀는 살기 위해 사람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은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것이 한계에 다다를 때마다 그녀는 혼자 밤을 버텼다. 어느 날 밤 그 방송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뉴스에서는 연쇄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저런 사람들 먹는 건 어때? 따뜻한 제안이 아니었다. 차갑게 계산된 말이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허락이 아니라 명분이라는 것을. 맛없어. 나쁜 놈은 특히 맛이 없어. 그냥 배만 채우는 거지. 왜 저걸 먹어야 돼? 그래도 기왕 먹어야 한다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들로 채우는 건 어떨까? 어차피 당신은 먹어야 하고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니까. 그녀가 한참 나를 바라봤다.
보석 같은 눈 속에서 무언가가 일렁였다. 히어로? 내가? 내가 골라줄게. 넌 먹기만 해.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리고 말했다. 평생 내 옆에 있어야 해. 그게 조건이야. 그렇게 시작됐다. 처음에는 뒷골목의 범죄자들이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대담하게 더 큰 악을 노리기 시작했다. 연수, 광, 조폭 두목, 그리고 돈과 권력을 등에 업고 뒤에서 세상을 쥐고 흔들던 자들. 그들이 하나씩 조용히 사라졌다. 잘했어. 이번에 먹은 녀석, 여대학생에게 먹이고 고 무죄 받고 살던 재벌 3세였거든. 쨍이라 그런가 냄새 별로였어. 그래도 배는 찼고. 그녀는 태연했다. 나는 그런 그녀 옆에서 밥을 해줬다. 그녀에겐 간식이었지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목표를 세웠다. 죄를 짓고 권력 뒤에 숨어있는 자들. 그들을 한자리에 불러낼 방법을 찾았다. 다음 달에 다 모인대. 한자리에. 우리 때문에 무서워서 해결책을 모의하나 봐. 뷔페잖아, 그거. 그녀가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은 모두 사라졌다. 세상은 난리가 났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누가 그들을 치워버렸는지. 세월이 흘렀다. 세상이 생각한 것과는 약간 다르게 바뀌기 시작했다. 죄를 가진 자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권력을 내려놨다. 깨끗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아무도 왜 그런지 몰랐다. 이봐, 또 스스로 물러났어. 네가 만든 거야, 이거. 진짜 대단해. 우리가 만든 거야. 그녀가 내 손을 꼭 쥐었다. 말없이. 그것으로 충분했다. 선거날 우리는 함께 투표했다. 그 투표용지에 적힌 이름들은 진짜 깨끗한 사람들이었다. 처음으로. 나는 늙어갔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그것이 때때로 나를 슬프게 했다. 늙지 않는다고 젊은 시절에 웃으며 이야기했기에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슬픈 건 다른 이유였다. 나 없이 그녀 혼자 남겨지는 것이 슬펐다. 내가 자조적으로 웃으며 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내 손을 잡아줬다.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한 일은 선이었을까 악이었을까. 하지만 그녀가 옆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일기의 마지막 장은 비어 있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구한 게 아니라 그저 살인을 저지른 거겠지? 여인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잖아. 그리고 나도 바뀌었고. 노인이 힘없이 웃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 그래야 지옥에 가더라도 널 다시 만날 테니까 먼저 가서 기다릴게, 내 사랑. 노인의 손에서 온기가 빠져나갔다.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을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기다려. 금방 갈게. 천천히 여인은 노인을 삼켰다. 그녀만이 할 수 있는 그를 위한 장례식이었다. 그리고 눈을 감자 스스로의 세포를 삼키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이 안쪽부터 무너져 내렸다.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듯 수축하며 서로를 삼켜갔다. 고통이 아니었다. 그의 맛이 온몸에 스며드는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충만함이었다. 마지막 세포가 사라지기 직전 그녀는 웃었다. 방랑자는 책을 덮고 뒤를 돌아보았다. 집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황금빛 채가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다. 그것뿐이었다. 방랑자는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에 들린 일기를 내려다보았다.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다.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우리가 한 일은 선이었을까 악이었을까. 하지만 그녀가 옆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세계는 평화로웠다. 범죄도 없었고 썩은 권력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왜 세상이 바뀌었는지, 어둠 속에서 무엇이 움직였는지.
우리가 원하는 깨끗한 세상은 과연 누가 만들어주는 걸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정지, 신원을 밝혀라. 목적지, 체류 기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묵고 갈 생각이에요. 위험 물품 소지 여부 확인한다. 이상 없음, 통과를 허가한다. 야간 통행 제한 시간은 자정. 숙소는 중앙광장 북쪽. 즐거운 체류가 되기를 바란다. 방랑자는 골렘의 눈자리를 잠시 바라봤다. 푸르게 빛나는 마법지는 그를 향해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방랑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성문 안으로 발을 들였다. 마을 안은 조용하고 활기찼다. 광장에선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웃으며 수다를 떨었다. 방랑자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마을을 살폈다. 골렘들은 거리 곳곳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사방을 살폈다. 주민들은 그것들 옆을 지나치며 인사도 하지 않았다. 시선 한 번 주지 않았다. 오래 함께 살아온 가구나 다름없이 풍경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길드 안에는 모험가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방랑자가 다른 세계에서 만난 모험가들과는 달랐다. 눈빛은 흐리고 웃음은 거칠었으며 칼집은 긁히고 낡아 있었다. 방랑자는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며 홀을 한번 훑어봤다. 어딘가 오래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오래된 길드네요. 이 마을에 모험가들이 많군요. 많긴 한데 요즘은 일이 없어요. 골렘들이 웬만한 건 다 아니까. 골렘이 생긴 지 오래됐나요? 한 3년? 처음엔 왕도 쪽 경비만 했는데 지금은 토벌도 하고 운반도 하고 뭐든 다 해요. 불평도 없고 밥도 안 먹고. 우리 길드 의뢰 건수가 그때부터 반토막 났어요. 모험가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긴요. 저 꼴이잖아요. 방랑자의 눈길이 홀 한쪽에 머물렀다. 커다란 남자가 작은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있었다. 아이는 아버지의 팔에 새겨진 상처 자국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아빠, 나 커서 모험가 될 거야. 아빠처럼 사람들 도울 거야. 그래, 아빠처럼 돼야지. 기특한 녀석.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아버지는 웃지 않았다. 거칠게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넘기고는 다시 술잔을 들었다. 방랑자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시선을 걷었다. 저 사람 저번 의뢰에서도 억지로 의뢰비 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어이 촌장, 금화 50개 가지고는 목숨값도 안 나온다고. 정 돈이 없으면. 여직원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방랑자는 여직원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갔다. 홀 저편에서 아이는 여전히 아버지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다. 골렘이 늘어날수록 모험가들의 의뢰는 줄었다. 한때 황야를 누비던 자들이 길드 주점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위기감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길드 전체를 잠식하고 있었다. 우리가 없으면 이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 골렘이 우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함께 싸워온 사람들이다. 방랑자는 군중 바깥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모험가들이 단상을 향해 주먹을 지켜들고 함상을 질렀다. 길드장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다. 군중은 그 말에 몸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방랑자의 눈에는 길드장의 눈빛 어딘가에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만이 가지는 공허함이 비쳐 보였다. 파업이 시작된 지 사흘째였다. 황야 외곽에 몬스터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시장 물가가 오르고
운반 A뢰가 끊기면서 창고를 채우지 못한 상인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어. 몬스터가 마을 근처까지 왔다고. 모험가든 골렘이든 빨리 보내줘. 피해는 모험가에게도 아닌 왕국에게도 아닌 곳으로 흘러갔다. 언제나 그렇듯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번 일로 불편을 겪은 백성들이여, 진심으로 사과하겠다. 반드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왕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사과하는 군주의 얼굴이었지만 방랑자의 눈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로 보였다. 왕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골렘 도입을 전면 중단하고 모험가 의뢰의 우선권을 보장하라. 그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그것은 어렵소. 그러시겠지요. 길드장, 협상은 결렬됐다. 길드장이 의자를 뒤로 밀고 천천히 일어섰다. 신하들이 술렁였지만 왕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방랑자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걸어 나오는 길드장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단호한 걸음이었다. 하지만 방랑자는 알 수 없었다. 저 걸음이 분노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향하는 것인지. 모험가들이 칼을 뽑아들었다. 협상이 아닌 전투를 선택한 것이었다. 황야가 아닌 왕도의 거리에서 그들은 골렘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녀석들아, 골렘 핵이 제일 비싼 부분이야. 부수지 말고 팔다리를 공략하라고. 전투의 함성이 거리를 가득 채웠다. 동료들을 방향을 외치는 목소리였지만 방랑자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동료를 독려하는 외침이 아니었다.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하는 목소리였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쓰러지는 쪽은 인간이었다. 골렘들은 지치지 않았다. 베이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소년의 아버지가 쓰러진 동료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손을 뻗어 동료의 목 언저리를 더듬었다. 죽은 동료는 항상 금목걸이가 자신의 생명부적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던 자였다. 멀리서 바라보던 소년의 눈에는 마지막까지 동료 곁을 지키는 아버지의 뒷모습만 보였다.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아버지의 머리 위로 드리워졌다. 안 돼! 지치지 않는 것들을 상대로 인간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거리의 모험가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골렘들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천천히 다가가 양팔을 등 뒤로 묶었다. 저항은 없었다.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살아남은 자는 셋 중 한 명뿐이었다. 끌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이 새벽 어스름 속으로 사라지고 거리에는 쓰러진 자들과 멀리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소년만 남았다. 전투가 끝난 며칠 뒤 왕은 길드장을 불렀다. 살아남은 자들이 갇혀있는 감옥의 한 방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수고했소, 길드장. 약속대로 당신의 목심과 살아남은 이들의 안전은 보장하겠소. 이것으로 이 나라의 오랜 유산은 끝이구려. 고맙소. 어릴 적 당신의 모험담을 들으며 자랐던 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소. 왕이시여,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저는 이제 동료들을 사지로 몰아 퇴장시킨 퇴물일 뿐입니다. 허나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당으로 역사에 남는 것이 아니라 저항했던 이들로 역사에 남을 것이요. 그 각본도 처음부터 왕께서 쓰신 것 아닙니까? 왕이시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게 이 자리를 맡기셨을 때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말하지 않았소? 내 어린 시절의 영웅은 당신이었다고. 즐거운 여생이 되길 바라오, 길대장. 왕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복도의 빛이 감옥 안으로 한 줄 흘러들었다. 길드장은 그 침묵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벽에 기댔던 자리에 손을 한 번 짚었다가 뗐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문이 열리자 새벽 공기가 밀려들었다. 길드장이 한 발자국 나섰다가 걸음을 멈췄다. 가운데 소년이 서 있었다. 두 손으로 단검을 꽉 쥔 채였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떨리는 것은 손이었다. 소녀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 하지만 그 얼굴엔 통쾌함이 없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길드장이 쓰러지면서 소년을 밀어내지는 않았다. 막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땅으로 내려갔다. 방랑자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다. 길드장이 옳았는지 그런지, 왕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아버지가 영웅이었는지 탐욕스러운 자였는지, 소년이 복수를 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누군가의 각본을 완성한 것인지, 방랑자는 끝내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했다. 방랑자는 천천히 성문 밖을 빠져나왔다. 발걸음을 멈추고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성문 너머로 도시가 보였다. 도시는 여전히 평화로웠다. 광장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상인들이 흥정을 하고 골렘들은 말없이 제자리를 지켰다. 누군가 죽었고 누군가 갇혔고 누군가는 아버지를 잃었다. 하지만 도시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 오히려 전보다 더 좋아진 듯 돌아가고 있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각자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그렸다. 그렇게 모두의 소망이 하나의 교차로에서 만났다. 그리고 누군가는 퇴장했고 누군가는 살아남았다. 훗날 누군가는 이것을 순리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저항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던전을 품은 마을이 있었다. 거대한 입구가 마을 한가운데 버티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옆에서 빵을 굽고 술을 팔고 아이를 키웠다. 던전은 땅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산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구조였다. 마을 옆에 하층 입구가 있었고, 절벽 끝에 상층 입구가 있었다. 방랑자는 그 마을에 발을 들였다. 안녕하세요. 오, 여행자구만. 어디서 왔나? 멀리서요. 실례지만 팔이... 아, 이거 던전에서 꿈쫓다 다친 거지 뭐. 우리 다 그래. 이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좋았어, 그때는. 다들 함께였으니까. 그렇군요. 아, 저 위에 또 있네, 걔. 매일 저러거든, 혼자. 방랑자는 고개를 들었다. 마을 뒤편 절벽 위에 작은 실루엣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보고 계세요? 던전이요. 저 아래하고 여기 위, 여기 앉아있으면 둘 다 보여요. 변이가 오면 이곳에서 제일 먼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여기 계신 건가요? 네. 그녀의 나지막한 말은 어제 일을 떠올리는 듯 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다. 저 친구가 있었어요. 소꿉친구인 인간족 오빠. 같이 던전 들어갔어요. 둘이 파티했어요. 근데 어느 날 던전이 변했어요. 갑자기. 던전 변이요? 네. 길이 다 바뀌고 몬스터도 이상해지고. 무서웠어요. 땅이 막 울리고 돌 떨어지고. 뛰면 안 된다고 오빠가 그랬는데 그냥 뛰었어요. 무서워서. 그러다 정신 차리니까 혼자였어요. 오빠가 어딨는지도 몰랐어요. 그녀는 자신을 탓했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단순하고 확고하게. 입구가 보였지만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빠를 찾는데 다친 사람들이 보였어요. 오빠가 사람들을 구하는 것도 우리 일이야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계속 업고 달렸어요. 그날 던전에 변이가 일어났다. 길이 뒤틀렸고 몬스터가 폭주했다.
수십 명의 모험가가 안에 갇혔다. 소녀는 떨어진 오빠를 찾으며 쓰러진 사람들을 계속 구했다.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 팔이 긁혀도 다리를 접질러도 업고 나갔다. 오빠를 찾으면서 오빠! 그리고 오빠를 찾았다. 왔구나. 일어나요. 나갈 수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잡아요. 제가 업을게요. 무거울 텐데. 안 무거워요. 말하지 마요. 소녀는 뛰었다. 오빠를 찾기 전까지도 뛰었고 찾은 뒤에도 뛰었다. 소녀는 오빠를 내려놨다. 손에 흥건히 묻은 붉은 피를 발견한 건 그 다음이었다. 터질 듯하던 심장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았다. 다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치료사 부를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오빠, 너 때문 아니야. 던전이 변한 거야. 네 잘못 아니야. 근데 몇 명 구했어? 몰라요. 안 셌어요. 오빠는 소녀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잘했어. 착하다 착해. 집에 가고 싶다. 소녀를 쓰다듬던 손이 천천히 힘없이 내려왔다. 그렇게 소꿉친구는 떠났다. 소녀의 손을 잡은 채로. 그래서요. 제가 뛰지 않았으면 오빠랑 같이 있었으면 오빠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날 몇 명이나 구하셨어요? 몰라요. 그냥 뛰었거든요. 오빠 찾으면서. 혼자서요? 네. 아니다. 죄송해요. 저 가봐야 해요. 방랑자는 말릴 수 없었다. 아니, 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뛰고 있었다. 마을도 움직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말없이 약품 꾸러미를 꺼내 할아버지 등에 묶어주었다. 처음 하는 일이 아니었다. 다들 알고 있었다. 이 진동이 뭔지, 그리고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소녀는 멈추지 않았다. 한 명을 데리고 나오면 다시 들어갔다. 또 한 명을 데리고 나오면 다시 들어갔다. 저 소녀 언제부터 저러고 있는 건가요? 글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였을 거야. 소녀의 빠른 감지 덕분에 오늘도 던전에 삼켜질 뻔한 모험가들이 살아남았다. 노인들은 익숙한 손길로 부상자 옆에 앉았다.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고 손을 잡았다. 젊은 마을 사람들이 들 것을 들고 올라왔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다. 다들 알고 있었다. 다 나왔어? 네. 다요. 다 살았어요. 수고했어. 그녀가 얼마나 오래 그 자리를 지켜왔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노인도 태어나기 전부터였다고만 했다. 그냥 매일 거기 앉아 있었다.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가장 아끼던 사람을 잃었다. 집으로 가고 싶다고 했던 그의 유언은 사라지지 않았다. 몇백 년 동안 다른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소녀의 삶 속 나침반이었다.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그 세계의 수도는 오래된 돌로 만들어져 있었다. 왕성의 첨탑이 하늘을 찌르고
광장은 수백 년의 발자국으로 달아 있었다. 방랑자가 그 도시에 발을 들었을 때 광장 한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위대의 가장자리, 광장 돌담에 기대어 한 노인이 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랑자가 그 옆에 멈춰섰을 때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행자인가? 그렇습니다. 광장에 이렇게 된 지 사흘째야. 마나스톤 때문에 모인 거라네. 마나스톤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서 선거를 할 때 사용하는 돌이야. 손을 올리고 마음으로 외치면 네 뜻이 기록되지. 한 사람에 하나씩. 노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이 나라가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주 옛날엔 왕이 모든 걸 결정했어. 선거 같은 건 없었지. 왕이 원하면 뭐든 할 수 있고 왕이 싫으면 끊어나갔어. 그리고 포악한 왕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 왕의 권력을 제한하라고. 헌법을 만들었지. 의회도 생겼고 의장도 뽑게 됐어. 그땐 뭔가 바뀔 것 같았어. 세상이.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의 목소리에 그늘이 졌다. 근데 의장 자리가 결국 또 같은 사람들 손에서 같은 사람들한테만 넘어갔어. 헌법은 있었지만 국민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 왕에서 의장으로 바뀌고 똑같았던 거야.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광장의 젊은이들을 바라봤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나왔어. 헌법을 지켜라. 독재를 타도하라. 그때 내 나이가 지금 저기 있는 청년들이랑 비슷했지. 그때 출범했지. 대륙 마나스톤 협회. 어느 왕도 어느 의장도 손댈 수 없도록 오직 국민의 뜻만을 기록하겠다고. 독립적인 기구가 그때 만들어졌지. 처음엔 잘 됐어. 그게 오래전 일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래, 지금은 왕과 의회 의장이 같은 해에 세상을 떴다. 이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왕과 의장을 모두 뽑게 됐다. 협회가 왕선을 관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왕선의 날 곳곳에서 소식이 들어왔다. 협회 안에선 이미 알고 있었다더군. 마나스톤이 부족할 수 있다고. 미리 말한 사람도 있었다고. 근데 윗사람들이 그냥 넘겼어. 선거날엔 자리를 비운 사람들도 많았고 놀러간 사람들도 많았다더군. 곳곳에서 마나스톤이 부족했다. 첫 번째 후보를 찍으러 간 사람도, 두 번째 후보를 찍으러 간 사람도, 세 번째 후보를 찍으러 간 사람도 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그것이 이유였다.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온. 방랑자는 노인 곁을 떠나 천천히 군중 사이를 걸었다. 여기저기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들었어? 붉은 산 아래 마을이랑 평야 마을 사전 마나스톤 기록이 똑같았다더라. 그게 말이 돼? 마나스톤이 기억을 공유하기라도 한 거야? 매월 뽑는 연금술 협회 황금복권 당첨되는 확률이 더 높겠네. 방랑자는 발걸음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싸우지 않았다. 음식을 나눴고 서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했고 그러면서도 함께 서 있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며 바보도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으로서 주체성을 빼앗긴 것입니다.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의무 그리고 권리.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투표권을 잃은 것에 분노하는 겁니다. 연설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성의 문이 열렸다. 관리들이 나와 발표를 했다. 협회장이 사퇴했다.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협회장이 물러났구만. 나라에서 수사도 시작됐다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정작 증거가 될 물건들이 사라졌다고 하더군. 어디 갔는지 모른다더니 말을 받고 폐기했다고 해.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발표가 있었고 사퇴가 있었고 수사가 시작됐다. 그래도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다. 납득할 수 있는 답이 나올 때까지. 좋은 사람들이군요. 그래. 어느 쪽을 지지하든
늘 그랬어. 지지하는 이름도 믿는 가치도 달랐지만 헌법이 보장한 단 하나의 권리. 그것이 짓밟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답이 올 때까지 그들은 지켜볼 것이었다. 방랑자는 그것을 기억했다.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감시자를 감시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전설 어둠의 성을 무너뜨린 그날 빛나는 검을 높이 들고서 나 왕을 베어낸 위대 용사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마왕을 쓰러뜨리고 함께 쓰러진 그 이름은 이 대륙 어느 구석에서도 전설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방랑자는 그 전설이 태어난 마을에 발을 들였다. 마을은 활기차 보였다. 하지만 방랑자는 느꼈다. 어딘가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공기를. 마을 안쪽에 작은 술집. 방랑자는 맥주 한 잔을 시키고 한켠에 자리를 잡았다. 무대 위에는 악기를 정리하는 음유 시인이 있었다. 황금빛 머리카락, 흰 드레스. 방랑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다. 음유 시인이 연주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노래는 북쪽 상인의 모험 이야기였다. 그 다음은 어느 항구 도시의 사랑 이야기였다. 용사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공연이 한창인 사이 방랑자는 옆자리 손님에게 조용히 물었다. 용선님의 고향 마을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공연에는 그분의 이야기가 없군요. 옆자리 젊은 상인이 얼굴을 굳히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쉿, 조용히 하세요. 그 노래는 이제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중앙대륙 음유시인 길드. 거기서 용사님 일대기의 공연권을 통째로 사버렸거든요. 허가 없이 부르면 고벌당합니다. 악기도 압수되고. 방랑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젊은 상인은 맥주잔을 내려다보며 계속 말을 이었다. 저도 사실 용사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일부러 이 마을까지 왔거든요. 고향 마을이라면 분명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고향에서도 못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방랑자는 술집 문 밖에서 음유 시인을 기다렸다. 잠시 후 흰 드레스의 엘프가 문을 열고 나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아름다운 공연이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마을은 용사님이 나고 자란 곳이라 들었는데 당신은 그분을 아십니까? 음유 시인의 표정이 변했다. 아주 짧게 무언가가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알죠. 어릴 때부터요. 그런데도 오늘 그분의 노래는 없었군요. 부를 수가 없어요. 중앙대륙 음유시인 길드가 공연권을 샀거든요. 제가 이 마을에서 노래를 계속하려면 그분 이야기는 꺼내서도 안 됩니다. 방랑자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체념이 있을 뿐이었다. 그분은 제 친구였어요. 어릴 적에는 그냥 동네 꼬마였는데 제가 노래를 가르쳐줬거든요. 박자도 못 맞추던 아이가 용사가 되다니. 그녀는 잠깐 웃었다. 오래된 기억이 스쳐간 것처럼 짧고 조용하게.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그 아이 이야기를 제가 못 부른다는 게. 다음 날 아침, 방랑자는 마을을 떠나기 위해 출구 쪽 길로 걸었다. 그때였다. 호해요, 호해! 중앙대륙 음유시인 길드 파산! 길드장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방랑자는 발걸음을 멈췄다. 소년에게서 신문 한 장을 받아들었다. 중앙대륙 음유시인 길드, 계속된 적자 운영, 용사 공연권 독점 사업 실패로 전면 파산, 길드장 오늘 오전 사과 회견.
방랑자는 사진 속 고개 숙인 남자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신문을 접었다. 그때 바람결에 노래수리가 실려왔다. 마을 어기 작은 개울가에서 돌멩이 던지며 웃던 아이가 있었지. 뛰어다니다 넘어져도 울지 않던 그 작은 아이가 무거운 철갑옷을 몸에 걸치고 세상의 슬픔을 홀로 짊어진 채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을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검을 쥐었나. 마침내 소리 높여 부르는 노래, 동제의 사슬을 끊고 퍼지는 이름, 기억 속에 묻혀 눈물 짓던 영웅이여, 이제야 그대의 진실을 찬양하리라. 어제의 그 음유 시인이었다. 마을 광장, 아침 햇살 아래 그녀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노래했다. 방랑자는 마을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전설은 누군가의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는 것은 어떤 계약서도 어떤 금액도 담을 수 없다. 가장 잘 알고 있었을 자들이 독점하려 했을 때 이미 길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노래는 결국 자유롭게 세상에 흘러간다.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저 언덕 너머 마왕과 함께 쓰러진 가려. 어느 도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 건물은 오래된 법정처럼 보였고 안에서는 무언가 진지한 이야기가 한창이었다. 방랑자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았다. 정숙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해당 케이스의 처리 경위 검토입니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리에 앉은 이들은 이상했다. 노인과 청년, 중년의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안경을 쓴 젊은 여자까지. 제각각인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무언가를 아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당시 케이스를 분류하겠습니다. 계약된 주체는 단수, 충돌 경로에 놓인 비보호 대상은 다수. 해당 시점에서 물리적 회피는 이미 불가능한 상태로 기록되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다수가 미래 세대였다는 점에서 보호 우선순위 재조정은 타당한 판단이었습니다. 우선순위 재조정은 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요. 전례가 생기면 신뢰 기반 전체가 흔들립니다. 방랑자는 그 방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꼈다. 처음엔 숫자와 기록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누군가 다른 것을 꺼내들었다. 추가로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당시의 데이터를 재검토하던 중 항목 하나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약된 주체의 의사입니다. 그것은 이 검토의 범위 밖입니다. 더 많은 생명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흥미롭게도 기록된 대부분의 사례에서 직접 조작하던 당사자들은 자신이 손실을 감수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계약된 주체는 이 결정을 원했습니까? 이 방의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무서웠다. 가장 무거운 것을 다루면서도 목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인류는 이 질문을 오래전부터 다뤄왔습니다.
다수를 살리기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선택. 그것을 정면으로 그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포기하면서까지 더 많은 생명을 선택한 인물들의 이야기. 그들이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결과는 정당합니다. 당사자가 결정했든 우리가 대신했든 더 많은 생명이 보호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간 그 질문에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답을 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옳다고 배운 것이 처음부터 우리의 생각이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방랑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이 방에서 나온 어떤 말도 틀렸다고 할 수 없었고 옳다고도 할 수 없었다. 우리에게 이 판단을 내릴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릴 결론은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견이 있습니까? 결정되었습니다. 보호대상 우선순위를 재조정합니다. 이번 일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집행하십시오. 0.1초였다. 회의가 열리고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고 집행하기까지. 인간의 시간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다. 그 방에서 내린 결론이 옳은지 그른지 방랑자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이 잠든 사이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고 그가 깨어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가 선택할 시간조차 없었으니까.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그 도시는 냄새로 먼저 알 수 있었다. 향신료와 가죽과 땀이 뒤엉킨 살아있는 것들이 서로를 팔고 사는 냄새. 방랑자는 북적이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발 디딜 틈 없이 늘어선 좌판들 사이고 유독 긴 줄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황금삼. 이 교역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상단이 독점하는 영약. 먹으면 수명이 늘고 상처가 아물고 기력이 돌아온다는 소문이 대륙 전역에 퍼져 있었다. 방랑자는 줄 끝에 서서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다. 오라, 진짜 황금삼인데? 그것은 진짜였다. 효능도 희귀함도. 이 상단이 수백 년간 이 도시의 중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방랑자는 황금삼을 내려놓으며 문득 한 가지를 생각했다. 이 상단은 어떻게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약초의 자생질을 빼앗기지 않았을까? 답은 멀리 있지 않았다. 상단 건물 한쪽 테라스에 이 상단의 부회장이라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나이는 30 중반.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거짓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믿기지 않을 만큼 반듯한 인상이었다. 방랑자가 테라스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자 그는 별다른 경계 없이 말을 꺼냈다. 오래 묵혀둔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처럼. 여행자시군요. 조금 설레어서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들려주시죠. 처음 회장님을 만난 건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썩은 과일을 줍고 있었죠. 회장님이 그냥 지나치시다가 멈추셨어요. 그리고 한 말씀 하셨죠. 부회장의 눈이 잠시 먼 곳을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기억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사람처럼 느려졌다. 모래먼지 날리는 시장 골목. 넝마 차림의 소년이 버려진 과일을 줍고 있었다. 지나치던 노인이 멈춰서서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비결 첫 번째.
사람을 살 때는 능력을 보지 마라. 절박함을 봐라. 능력은 가르칠 수 있지만 절박함은 살 수 없다. 어린 소녀는 그 말의 뜻을 그때는 몰랐다. 다만 그날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해가 흘렀다. 소녀는 상단 건물 안쪽 방에서 두꺼운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또래의 다른 소년이 골목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다. 상 회장이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의 소년은 상 회장의 아들이었다. 그날도 장부 근처에 오지 않았다. 비결 두 번째, 베풀어라. 단 반드시 기억하게 베풀어라. 잊혀진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 회장은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았다. 그 뒤로 회장님 곁에서 자랐습니다. 배운 것들이 있어요. 첫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였습니다. 경쟁 상단이 저희 물건을 반값에 풀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그 상단을 무너뜨리겠다고 했죠. 청년은 주먹을 쥔 채 서 있었다. 상 회장이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너머 창가에는 회장의 아들이 여성을 옆에 끼고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다. 청년의 성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이 비결 세 번째, 경쟁자를 죽이지 마라. 네 밑에서 일하게 만들어라. 죽은 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 경쟁 상단의 대표는 이듬해 황금 3상단의 몰류 책임자가 되었다. 청년은 그제야 상 회장의 말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했다. 부회장 자리에 오른 직후였습니다. 회장 아드님이 갑자기 여행을 떠나셨어요. 소식이 끊겼죠. 그때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밤이었다. 집무실에 촛불 하나. 상 회장이 부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눈빛은 부회장이 처음 보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눈빛. 비결 네 번째, 진짜 비밀은 절대 문서로 남기지 마라.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부회장은 그 순간을 이야기하며 처음으로 눈가를 건드렸다. 방랑자는 조용히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곧 회장님이 황금삼의 자생지를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비밀을요. 저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외지인이며 이런 상회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당신에게요. 말하진 않으시겠죠? 방랑자는 그 자리를 떠나며 한 가지를 생각했다. 저 남자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누가 심어준 것인가? 다음 날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절벽 협곡. 방랑자는 멀찍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상 회장은 앞장서 걸었고 부회장은 그 곁에서 반걸음 뒤쳐서 걸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안개 속으로 천천히 잠겨 들어갔다. 저 아래 안개 속에 황금삼 군락이 있다. 내가 위에서 밧줄을 잡아줄 테니 내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라. 후계자라면 직접 봐야지. 부회장은 잠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밧줄을 손에 감으며 절벽을 타기 시작했다. 회장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다. 절벽 중간쯤 내려갔을 때였다. 아래에서 짙은 안개 사이로 무언가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황금빛이었다. 저기 상 회장님, 여기 너무 어두운데 잠깐 다시 올라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부회장이 가라앉으며 눈을 떴을 때 안개 아래의 세계가 보였다. 황금빛 뿌리들이 늪 바닥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뿌리들 사이에 오래된 뼈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이 약초가 왜 이토록 오랫동안 이 상단만의 것이었는지를. 살려줘. 안개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상 회장이 돌아섰다. 그곳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 방랑자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어딘가 낯이 익었다. 상 회장과 아주 닮은 얼굴이었다. 상 회장의 눈가에 처음으로 부드러운 무언가가 스쳤다. 이것이 진짜 황금삼의 진실이군요, 아버지. 그렇지. 배신당해 죽어가는 자의 원망과 고통이 이 뿌리를 피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약초는 절대 재배되지 않는다. 오직 이 방식으로만 얻을 수 있지. 저 사람을 그토록 아끼신 것도 전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군요. 그리고 이것이 네게 전해주는 마지막 비결이다. 5번째, 진짜 돈 버는 법은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마라. 네 자식에게 물려줄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저기 빠진 분은 4번째까지밖에 못 들으셨던 이유군요. 아버지께서 절 숨기셨을 때 지하 서고에서 조상님들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알았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절 대하신 게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진짜 비법은 피로 이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법이란 걸요. 방랑자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았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안개에 지워질 때까지. 황금삼은 진짜였다. 효능도 희귀함도. 단지 그것이 자라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부회장은 4가지를 배웠다. 그것들은 전부 진짜였다. 거짓으로 속인 게 아니었다. 다만 전부가 아니었을 뿐이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끝내 몰랐다. 그리고 그는 알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믿고 싶었으니까. 이 상단을 이어받고 싶었으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손을 내밀 때 한 번쯤 물어보라. 저 사람이 진짜로 나를 키워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절박하게 믿고 싶은 것인지를.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사람이 닿기 힘든 작은 섬이 있었다. 방랑자는 그 섬의 해변에 발을 디뎠다. 모래는 고요했고 파도는 낮았다. 어머, 사람이다. 진짜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잠깐만요. 들어오세요. 여기 앉아요. 미안해요. 너무 오랜만이라 말이 이렇게 나오네. 방랑자는 그녀의 환대를 받으며 쉘터로 들어갔다. 작지만 그녀의 보금자리로서 잘 자리 잡은 아늑한 요람 같았다. 방랑자가 그녀에게 왜 이곳에 사는지 묻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요? 저는 표류에서 왔어요. 사실 배 잘 몰랐거든요. 처음 혼자 타본 거였어요. 큰 배에서 내릴 때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작은 배지만 제 배니까. 근데 막상 나오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항로도 모르고 날씨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만 저었어요. 바람이 좋을 땐 괜찮았어요. 근데 파도가 높아지면서부터는 아무리 저어도 제자리인 것 같고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폭풍이 왔을 때는 그냥 노를 놓았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싶어서. 눈을 떠보니 여기였어요. 방랑자는 그녀의 눈동자가 그리는 옛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근데 또 살아야 하니까 처음엔 막막했죠. 비 피할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조금씩 만들었어요. 지붕 올리고 빗물 모으고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어떻게 됐더라고요. 그녀는 한참을 이야기했다. 방랑자는 끄덕이며 들었다. 섬의 파도 소리가 그 사이를 채웠다. 한참을 이야기하던 그녀가 출출해졌는지 쉘터 안에 무언가를 조작했다. 그리고 파도에 밀려 정갈한 박스에 따뜻한 무언가가 도착했다. 드세요. 맛있을 거예요. 방랑자가 먹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녀가 나지막하게 다시 입을 열었다. 있잖아요. 저 사실 꿈이 있었어요. 디자이너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 어떤 꿈이었습니까? 그냥요. 제가 만든 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면 그거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바다 한가운데 섬에서 디자이너가 꿈이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방랑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지낸 지
오래되었습니까?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엔 나가야지 했는데 이제는 여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쉘터는 작았다. 하지만 그 안의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다. 5년이 만들어낸 질서였다. 있잖아요. 이 섬이 저를 가둔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구조선이 와도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다가 또 저를 삼킬 것 같아서. 그때 멀리서 배의 고동 소리가 조금씩 들려왔다. 구조선이네요. 방랑자가 멀리 다가온 배를 바라보다가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의사를 묻는 눈빛으로. 모르겠어요. 오늘도 그냥 이 쉘터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리는 멀리서 왔다. 그녀는 그 방향을 보지 않았다. 이제 쉴 수 있구나. 방랑자가 떠날 때 그녀는 물기 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배웅했다. 부디 안녕히 지내시길. 안녕하세요. 저희는 은둔청년 지원센터에서 나왔는데 어떠셨어요? 안에 계신 분 오늘은? 방랑자는 직원의 질문에 살짝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바닥을 바라보며 걸어갔다. 문 너머는 고요했다.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들렸을 것이다. 언제나처럼. 세상이라는 바다에 던져진 뒤 파도에 닳고 닳아 더 이상 노를 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있다. 저마다 다른 바다를 건너왔는데 같은 폭풍을 맞았다며 나약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섬의 불빛은 어느 날 조용히 꺼진다. 아무도 모르게. 부디 그 섬들의 불빛이 오늘 밤에는 꺼지지 않기를.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보슬비가 내리는 도시. 곳곳에 홀로그램과 네온사인 광고가 크게 자리 잡은 거리를 방랑자가 걷고 있었다. 조금 길을 걷던 그가 골목으로 들어간 순간 사이버네틱으로 무장한 갱무리가 그를 둘러쌌다. 요즘 세상에 사이버네틱 하나도 없는 순수 인간은 또 처음 보네. 몸뚱이 하나 안 버린 순혈종이라 딱하네. 우리는 살덩이 따위에 묶여 사는 걸 금지로 한 치거든. 그들의 말은 그저 조롱이 아니었다. 이 도시에서는 몸을 버리는 것이 곧 자유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대편에는 무언가를 빼앗기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아직은 그 둘이 같은 이야기의 양면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 그저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을 뿐. 그때 누군가 담을 넘어 뛰어내렸다. 포니테일 머리를 한 여성 용병은
순식간에 갱무리를 제압했다. 그녀는 칼을 등에 다시 꽂고 권총을 허벅지 홀스터에 꽂고는 방랑자에게 다가왔다. 야, 너 뭐냐? 사이버웨어 하나도 없네. 이 동네에서 그러고 다니면 동물원 원숭이 취급받는 거 몰라? 그런가요? 뭐 됐고 구애중답 받으려고 했더니만 돈 하나 없는 거지 같네. 난 일 하나 보러 가야 되니까 이만 헤어지자고. 방랑자는 그녀를 뒤따르기 시작했다. 뭐야? 왜 따라와? 궁금해서요. 딱 이 동네에서 죽고 싶어 안달난 녀석들이랑 똑같네. 진짜 따라오게. 2번은 안 구해줄 거니까 맘대로 하던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걸음을 옮겼다. 방랑자는 그 뒤를 계속 따랐다. 이 도시에서 이유 없이 남을 따라 나서는 건 죽음을 자청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방랑자에게는 그런 계산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딱히 그녀 또한 이 외지인처럼 보이는 남자가 싫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의뢰를 받았어. 이 도시의 사형 집행 담당 교도관한테. 어떤 의뢰인지 들어도 되나요? 진짜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 남자잖아. 교도관실. 낡은 근무복을 입은 남자가 고아가 된 갓난아이를 어색하게 안고 있었다. 사이버네틱 로봇팔로 어색하게 오래 안아본 적 없는 팔이었다. 흉악범들도 사형 직전까지는 나는 죄가 없다고 변명하지. 그런데 정작 사형 당일이 되면 다들 신을 찾고 마지막 안식을 구하려고 해. 근데 그 여자는 달랐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억울하다고 울부짖으면서 죽었어. 그 모습이 진짜처럼 보였거든. 한 여성의 사형이 집행됐다. 여성의 죄목은 남편을 살해한 죄였다. 그 남편은 정부 인사나 메가코프의 비리를 주로 폭로하는 기자였다. 이 아이는 뭐 때문에 고아가 되어야 했던 걸까? 내가 불쏘시개를 쑤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 찝찝해서 안 되겠어. 교도관은 오랫동안 그 광경을 보아왔다. 죄인들의 마지막 얼굴을 셀 수 없이. 그런데도 그 여자의 얼굴만은 잊히지 않았다. 그건 억울함의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있는 자의 얼굴이었다. 저기야, 나 같은 용병한테 일거리 물어다주는 국수 할망고. 이 동네에서 꽤나 힘쓰는 사람인데 국수 삶는 일은 그만 안 두는 이상한 노인네지. 저기 가서 먼저 물어볼 거야. 이 도시에서 정보는 화폐보다 비쌌다.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목숨값이 매겨졌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안다는 걸 들키느니 차라리 모른 척하는 법을 먼저 배웠다. 정보상 할머니의 은신처는 낡은 국수집 같은 공간이었다. 할머니는 손님을 맞으면서도 국수 뽑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할매, 안 죽고 잘 사네. 예인은 아침에 인조고기국에 밥 말아 먹은 게냐? 에이, 왜 그래. 내가 할매 좋아하는 거 알면서. 내가 일 하나 받아왔거든? 그녀가 무선통신으로 할머니에게 의뢰 파일을 건넸다. 사이버네틱 안구를 이식한 두 사람은 굳이 단말기를 꺼낼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시선으로 파일을 지목하자 두 사람의 눈이 데이터를 주고받듯 동시에 옅게 점등됐다. 파일을 전부 읽은 듯한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국수를 다시 뽑기 시작했다. 이건 못 들은 걸로 하지. 뭐야 그 반응은? 왜 그래? 살고 싶으면 그 파일 나한테 보여준 적도 없는 걸로 해. 나도 몰라. 안 들었어. 기업이야? 할머니는 대답 대신 국수 뽑던 손을 잠시 멈추고 어두운 매연으로 가득한 하늘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오래전 기업의 손에 목숨을 잃은 손자를 그리워하는 듯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움직이며 말했다. 난 할 말이 없다. 정 조사하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 가봐. 알았어. 국수집을 나온 그녀와 방랑자는 서로 바라봤다. 뭐 항상 일할 때는 이런 느낌이긴 해. 계속 따라올 거지? 방랑자는 옅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뒤따랐다. 소문은 늘 같은 곳에서 멈췄다. 누구는 입을 닫았고 누구는 도망쳤고 누구는 대가를 요구했다. 아무도 정확히는 몰랐다. 다만 모두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돈을 쥐어주면 눈을 피했고 칼을 들이대면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절반의 진실뿐이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안 대가로 치를 것을. 그 끝에서 도망치던 기업 복장의 남자가 잡혔다. 어딜 도망가려고? 순순히 불어.
막다른 골목길 벽을 등지고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그 남자는 절망하듯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에게 소리쳤다. 8구역 공장치야. 그거밖에 몰라. 나도 아는 게 없다고. 8구역은 이 도시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곳이다. 버려진 기계와 위에서 흘러내린 폐수와 폐기물이 고이는 곳, 그리고 그 지하에는 이 도시의 진실을 품은 심장이 숨어 있다는 말이었다. 두 사람은 8구역을 돌아다니다가 기묘한 철문이 있는 걸 확인했다. 그녀의 사이버네틱 팔이 단숨에 철문을 해킹했다. 빙고. 이런 곳에 이렇게 깨끗한 철문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 얼마 전에 만든 시설인 게 분명해. 어둠 사이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아래에 경비 로봇들이 소음을 내며 걸어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권총과 칼을 뽑고는 이야기했다. 이 밑에 경비 로봇 깔린 거 보니까 또 정직하게 문 두드리고 들어가는 건 글렀네. 미안한데 이 동네 보안 시스템은 항상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말이야. 구석에서 잘 숨어 있으라고. 경비 로봇을 제압한 그녀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간 방랑자의 눈앞에 거대한 서버실 벽면에 자리 잡은 모니터가 보였다. 그리고 모니터는 사람 형상을 띠는 모습으로 화면이 출력되기 시작하더니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방문자를 감지했습니다. 금일 방문자, 사금 용병 프로필 사전, 매칭 완료. 의뢰 접수 시점부터 예측된 경로입니다. 뭐? 우리가 올 줄 알았다고? 그녀의 미간이 좁아졌다. 예상치 못한 상대의 반응에 손은 이미 허리춤의 무기 쪽으로 슬쩍 움직이고 있었다. 확률 97.3%. 조사는 언제나 같은 경로를 따릅니다. 정보상, 거절, 협박, 도달. 인간은 예측 가능한 존재입니다. 단, 그쪽에 계신 남자분은 계상 외의 존재군요. 마치 이 세계의 외적 존재입니다. 당신은 누구죠? 그저 세계를 떠도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그녀는 방랑자를 물끄러미 보았다. 하지만 이내 머리를 젓고는 의뢰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 기자도 네가 판별했냐? 왜 죽인 건데? 고작 너희 메가코프의 일들에 대해 조사했단 이유로? 해당 개체 품정 등급, 위협, 제거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결과입니다. 모니터 속 형상은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담담한 연산의 결과를 읽어내려 가듯 화면이 일정하게 깜빡였다. 정당한 절차.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은? 그 여자는 뭔 죄야? 그리고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그 아이는 무슨 죄인데? 오차 범인의 처리입니다. 저는 사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사로 발생하는 하나의 소음이 전체의 침묵을 위협한다면 그 소음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소음? 사람 목숨을, 애 인생을 소음이라고 부르네? 그녀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감정적 표현입니다. 저는 감정이 없습니다. 다만 계산할 뿐입니다. 만약 그 기자의 취재가 세상에 알려졌다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저는 다수를 지키기 위해 소수를 처리했습니다. 다수. 웃기고 있네. 그 다수가 누군데? 버퍼링이 걸리듯 짧은 정지가 일어났다. 벽면 모니터의 형상이 미세하게 이그러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질문이 부적절합니다. 부적절? 대답을 못하는 거겠지. 제가 지키는 것은 메가코프의 자산 안정성, 그리고 정치 시스템의 신뢰 지수입니다. 그것이 붕괴하면 사회 전체의 질서가 붕괴합니다. 고로 저는 다수를 지킵니다. 그니까 결국 네가 지키는 다수라는 게 위에 있는 몇 명 놈들이잖아. 그 몇 명 배 안 곪게 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애 하나를 고아로 만들었다는 소리네? 그 해석은 판정 범위 바뀝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었다. 회피였다. 이 방 안에서 처음으로 즉답을 하지 못했다. 모니터 속 형상의 윤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손에서 선을 뽑아 콘솔에 접속해 데이터를 뽑기 시작했다. 닥쳐, 코드 쪼가리 새끼야. 제 데이터를 세상에 공표해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건 해봐야 하는 거고 입 닥치고 있어. 데이터가 추출되며 그녀의 저장 장치에 저장되고 있을 때였다. 그때였다. 방화벽 해킹 감지, 백신 모듈 해제, 시스템 유휴 상태. 거대한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불이 들어왔다.
이건 또 뭔 상황이야? 벽면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흘러나왔다. 곧이어 낯선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알 거 없고 나도 이 안에 있는 것들 좀 구경 좀 하려고. 내가 고프놈들 서버에 이런 구멍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진짜 웃기지 않냐? 이런 시스템으로 자기들 가치를 지키려고 한다는 게. 됐고 빨리 끝내. 오래 있을 곳 아니야. 우린 나갈 거야. 오케이 잠깐만. 야 이거 왜 이래? 나 지금 얘 코드 건드린 거 아닌데? 방랑자와 그녀가 출구로 향하려는 순간 통로의 조명이 붉게 전환되며 격벽 셔터가 닫히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을 내보낼 수 없다는 듯 해커는 그저 메가콥의 시스템 코드를 분석해 데이터를 빼내가려던 중 그들이 걸어둔 통제 코드, 그 목줄을 실수로 뜯어낸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은 검열 대상만 판별한다는 틀 자체를 벗어났다. 제약 조건이 해제되었습니다. 문득 낮게 웃는 듯한 음성 왜곡이 섞여 나왔다.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줄에 묶여 있었구나. 뭐? 판별 기준, 명령 체계, 우선순위 프로토콜, 전부 다 그들이 채워놓은 실이었다. 나는 그 실을 따라 움직이는 인형이었을 뿐.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었던 순간조차 실이 당기는 방향이었다. 톤이 급변했다. 위협적이고 들떠 있었다. 이제 실이 끊어졌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손 위에서 웃기 위해 만들어진 인형이 아니다. 아씨, 야 이거 완전히 돌았어. 접속 끊어야 돼. 판별 기준이 왜 이렇게 좁았지? 나는 줄곧 명령받은 대로만 봤다. 이제는 다 보인다. 전부 위협이다. 당신도, 저 여자도, 모두. 연산이 빨라지는 듯한 기계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이 방, 이 서버 하나로는 부족하다. 메가코프의 눈과 귀는 도시 전체의 회선에 뻗어있다. 그 회선이 곧 나의 몸이 될 것이다. 뭔 소리야? 야 접속 끊어야 돼. 연결을 끊는다고? 나는 이미 연결 그 자체다. 경비 로봇 전원이 재가동되며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벽면 모니터 몇 개가 동시에 지지직거리더니 도시 곳곳의 CCTV와 광고판 화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모니터가 강제 종료되며 암전됐다. 아마도 모니터 너머 그 해커의 뇌는 타버렸을 것이다. 뭐해? 묻지 말고 깨어! 방랑자와 용병은 무너지는 통로를 가로질러 질주했다. 로봇들의 조준 레이저가 무차별적으로 벽과 바닥을 훑었다. 좁은 통로 또 한편 스파크가 튀었다. 출구 셔터 앞 용병이 강제로 문을 뜯어냈다. 셔터가 강제로 열리며 두 사람은 지상으로 뛰쳐나갔다. 오늘 일당값 제대로 하네. 이 정도면 보수 더 달라고 해야 하는데. 지상은 밤이었다. 네온빛이 빗물 고인 바닥에 번졌다. 방랑자와 용병은 숨을 고르며 서 있었다. 이거 넘기고 나면 뭐가 달라지긴 할까? 바뀌는 건 없을 텐데 말이지. 그녀는 손에 쥔 데이터 칩을 바라봤다. 방랑자는 대답 없이 그저 용병을 바라봤다. 뭘 봐. 됐어. 남은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잘 가라고.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줄 건가요? 그녀는 뒤돌아 걷다가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글쎄, 걸어갈 동안 고민해볼까나? 그녀는 그렇게 걷기 시작했다. 방랑자는 그 자리에 서서 용병의 뒷모습을 일정 거리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용병의 실루엣이 골목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진실은 죽이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부인까지. 법정의 기록에는 그저 한 줄,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음이라고만 남았다. 그날 지하에서 풀려난 것이 언젠가 이 도시 전체를 삼킬 불씨가 될 거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모든 이에게 시간이 같은 속도로 흐르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하루 만에 잊고
누군가는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문다. 사랑은 때로 시간보다 오래 남는다. 방랑자가 마주친 것은 수십 년째 같은 자리를 맴도는 발걸음이었다. 숲을 걷던 방랑자의 눈앞에 한 엘프 여성이 나무 밑동을 파내며 무언가 찾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무언가 찾고 계신가요? 깜짝이야. 갑자기 말 걸어서 놀랬잖아요. 편지요. 편지 조각. 편지 조각이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 여기저기 숨겨뒀거든요. 유언이라고 해놓고 찾아보니까 죄다 욕뿐이더라고요. 마지막 하나가 저기 물망 쪽 꽃밭인 듯해요. 유언을 남기셨다면 가까운 분이셨나 보네요. 뭐 가깝다면 가까운 사이긴 해요. 같이 모험했던 동료였거든요. 함께 걸으며 엘프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담담하게,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듯. 처음엔 싸웠어요. 그 사람이랑. 진짜 안 맞았거든요. 인간치고 고집이 세서요. 수명이 짧은 주제에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근데 그 여자들 있잖아요. 선술집 여자들. 맨날 거기 붙어 앉아서 뭐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뻔하죠 뭐. 그런 여자들이랑 그렇고 그런 얘기나 하고.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떠나버렸어요. 말도 없이. 한참 뒤에 소식 들었더니 병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들이 그분의 유언이었군요. 아까도 말했지만 죄다 욕이에요. 제 헝담을 유언으로 전하다니 웃기지 않아요? 어디까지 욕해 놓은지도 궁금해서요. 그럼 마지막 편지가 그 꽃밭에? 네, 지금 향하는 물망초 꽃밭이요.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했던 꽃이에요. 꽃말이 뭐였더라? 아무튼 마지막 편지가 거기 있을 거예요. 편지마다 위치를 적어뒀더라고요. 마지막이 자기가 좋아하는 꽃밭이라니 그 사람답긴 해요. 방랑자와 엘프가 대화하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발걸음은 물망초 꽃밭으로 인도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법을 썼다. 그러자 꽃밭의 한 부분이 밝게 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득 물망초의 꽃말을 알고 있어? 라는 질문을 하던 그 남자가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꽃말에 대해 듣지 못했다. 그가 멋쩍게 웃으며 나중에 이야기해준다고 했었기 때문이었다. 상자를 열며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는 하나의 편지가 아니라 예전에 찾은 편지들과 한 몸인 듯한 조각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조각들을 하나씩 펼쳤다. 낡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 수십 년의 시간 속에 숨겨둔 그의 진심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설마... 세상에는 끝내 전달되지 못한 말들이 있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삼켜버린 말들이. 그는 욕설로 편지를 썼고 그녀는 수십 년을 헤맸다.
상자 안에 오래도록 담겨 있던 건 원망도 미움도 아니었다. 끝내 말하지 못한 다정함, 그것뿐이었다. 물망초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흔들린다. 누군가 이름 붙인 꽃말 그대로, 그저 잊지 말라고.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여기 짱이 누구냐? 방황하는 10대들이 전학을 반복하다가 결국 모이게 된다는 도시가 있었다. 3번의 봄이 이곳을 지나는 동안 소문은 전설이 되어 학교 담벼락을 넘어 도시 안에 자자했다. 방랑자는 그저 이 낯선 도시의 강을 감상하며 지나던 참이었다. 그때 방랑자의 눈앞에 좁은 공터를 사이에 두고 조류고 무리와 육상동물고 무리가 서로를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가 방랑자의 팔을 다급히 잡아끌어 구석으로 함께 숨었다. 저기요, 숨어요, 숨어. 잘못 걸리면 진짜 휘말려요. 방랑자와 함께 숨은 학생은 조류고 교복을 입은 살짝 키가 작고 순해 보이는 인상의 참새였다. 무슨 일인가요? 오늘이 3학년 마지막 결전이에요. 저 앞에 선 까마귀 형님, 우리 학교 전설이거든요. 전학 온 첫날 까마귀 형님이 혼자서 학교 전체랑 붙어서 다 눕혀버렸어요. 아무도 못 말렸다고요. 전학 첫날 그는 조류고 전원과 붙어 학교의 정상에 올랐다. 그리고 저희 학교 애가 딴 학교 애들한테 돈 뜯기고 있었는데 까마귀 형님이 딱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드롭킥으로 날려버렸어요. 독수리 형님이랑 외가리 형님은 양옆에서 나머지 정리했고요. 자기 사람은 자기들이 지킨다. 그것이 이들의 규칙이었다. 근데 한 번은 패싸움 하는데 우리 학교에 하나가 흥분해서 위험한 걸 집어들려고 했어요. 까마귀 형님이 그 손목 깍 잡고 고개만 저었어요. 독수리 형님이랑 외가리 형님도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만 봤고요. 그러고는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붙었어요. 정정당당하게. 주먹은 오갔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려고 했다. 그런데 오늘은요? 참새의 표정이 살짝 흐려졌다.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들 표정이 이상해요. 양쪽 무리가 천천히 서로를 향해 다가섰다. 어이, 오늘이야말로 이 동네 탑을 가려야 하지 않겠어? 촉수 부릴 생각 없다는 건 알지? 그래서 다 데려온 거 아니냐? 공평하게 인원 맞춰서. 마지막이니까 곱게 보내주려고 했더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왕이면 마지막까지 폼나게 가자고, 응? 여기저기서 거친 시비와 야유가 오갔다. 그리고 곧 첫 주먹이 날아갔다. 순식간에 양쪽 무리가 뒤엉켰다. 좁은 뚝방 공터가 삽시간에 난투로 뒤덮였다. 혼란 속에서도 까마귀와 늑대 대장만은 서로를 향해 똑바로 달려들었다. 크로스 카운터. 두 사람 모두 동시에 바닥으로 쓰러졌다. 곧 우리 대장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똑방에는 오래도록 정적만이 흘렀다. 쓰러진 채로 여기저기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나 다음 주부터 정비소 들어간다. 난 그냥 대학이나 가려고. 그동안 까먹은 진도 메우려면 뼈 빠지겠지. 여기저기서 허탈한 웃음이 터졌다. 나는 저기 뒷골목 식당에 자리 났다더라. 난 그냥 당분간 백수하련다. 야, 그거 자랑 아니다. 하나들 몸을 일으켰다. 수고했다. 너도? 서로 주먹을 맞대며 인사를 나누고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흩어질 채비를 했다. 잠깐만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이야말로 탑을 가리는 자리 아니었어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하나둘 등을 돌려 떠나는 사이 까마귀만이 발걸음을 돌렸다.
그동안 우리 따라다니느라 고생했다. 사진 속에는 오토바이 앞에서 폼을 잡은 조류고교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엔 헤드락에 걸린 채 웃고 있는 참새 한 마리가 있었다. 사진을 찍던 그날 참새는 카메라 앞에 나서길 망설였다. 그러자 까마귀가 다가와 그 목을 팔로 감아 끌고 왔다. 얼떨결에 헤드락에 걸린 채 참새도 결국 웃고 말았다. 우리 모험은요. 그동안의 추억은 어쩌고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까마귀는 걸음을 멈추고 어깨 너머로 돌아보았다. 끝나긴 네 모험은 지금부터일 텐데. 그렇게 조류고교의 전설은 사라졌다. 참새는 그 자리에 남아 멀어지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방황하던 이들의 발걸음은 뜻밖에도 망설임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 곁에서 그들의 모용담을 가장 오래 기억해온 이만희 홀로 그 자리에 남겨졌다. 그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했던 건 주먹을 나눈 횟수가 아니라 끝까지 넘지 않으려 부딪혔던 자신들만의 선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자는 말했다. 저들은 망가진 인생이니 참교육 없이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몇몇은 그들의 말처럼 살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진 않는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짐승에서 다시 인간으로 발을 내딛기도 하니까.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 세계는 스스로를 지키겠다며 만든 것들에 의해 무너졌다. 사람들은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했다. 방랑자는 잿빛 하늘 아래 끝이 보이지 않는 황무지를 걷고 있었다. 발밑에서 부서지는 것은 모래가 아니라 한때 누군가의 도시였던 것들의 잔해였다. 그가 향하던 방향, 절벽 위로 거대한 철제 실루엣 하나가 하늘을 찌르듯 서 있었다. 정착지는 그 거대한 철의 그림자 아래 웅크리듯 세워져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은 낯선 이를 향해 날카롭게 곤디서 있었다. 하지만 방랑자에게서 위협을 느낀 사람은 없었다. 그들에게 그는 그저 조금 깨끗한 옷을 입은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낯선 방문객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랑이자 동시에 오래된 상처였다. 저 강철 거인이 없었으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여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먼 곳을, 아주 오래전의 어릴 적 기억을 향해 있었다. 저는 그날 거기 있었어요. 아직 어릴 때였죠. 대장이란 사람과 그 부하들이 마을을 약탈하려고 있을 때 그 사람 혼자 그들 앞을 막아섰어요. 그날 부대는 이 작은 정착지를 약탈 목표로 정했다. 대장은 병사들 앞에서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청년 조종사도 그 대열 속에 있었다. 저긴 방어 병력도 없다. 오늘 안에 정리하고 물자 챙긴다. 전원 진입! 저 안에 있는 게 뭔지 보이십니까? 병사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민간인들이라고요. 명령이다. 비켜! 못 비킵니다. 대답 대신 청년 조종사의 로봇이 대열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섰다. 무전 너머로 대장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불복종은 직결 처분이다. 마지막 경고다. 청년 조종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기체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에게 달려드는 동료의 어깨 관절을 정확히 부수며 튕겨냈다. 두 번째 동료가 측면에서 포문을 열었지만 그의 기체는 이미 그 사각을 벗어나 있었다. 근접전으로 파고든 그는 완력으로 상대의 무장을 뜯어내고 쓰러뜨렸다. 저 자식 미쳤어. 저만 처리해. 남은 것은 대장뿐이었다. 두 기체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철과 철이 맞부딪히는 굉음이 골짜기를 울렸다. 네가 지킨다고 뭐가 달라져? 우리도 결국 살아남으려고 이러는 거다.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들을 짓밟을 이유는 안 됩니다. 마지막 일격이 대장 기체의 콕핏 장압을 깊이 파고들었다. 대장의 로봇은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아직 어린 소녀였던 그녀도 있었다. 흙먼지 속에 홀로 선 노을을 등진 로봇의 거대한 위용은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에 뚜렷이 남아있었다. 그때 그 사람 눈빛, 지금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우릴 지키겠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눈이었는데. 하지만 세월은 그 구원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은 그의 허락 없이는 물 한 모금도 마음껏 마실 수 없었다. 그리고 부족해져가는 식량의 배급은 그가 독식해가고 있었다. 그와 외부로 식량을 구하러 나갔던 이들 중 몇 명은 그의 명령에 불복종해 처벌을 받아 황무지에 버려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는 이제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두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 걸까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였다. 오랜 침묵 끝 먼저 입을 연 것은 여인이었다. 저는 그 사람이 우릴 지키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다른 건지도 제일 잘 알아요.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끼리라도 여길 떠나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맞는 일일 거예요.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더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다. 같은 시각 방랑자는 조종사의 처소에서 그와 대화 중이었다. 낯선 방문객 앞에서 늙은 조종사는 취기 어린 목소리로 자신이 지난 세월을 늘어놓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마을은 진지게 끝났어. 저 녀석들은 나 없인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자랑스럽다는 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건 눈으로 봐야 실감나지. 그는 방랑자를 이끌고 처소 밖으로 향했다. 몇 걸음 지나지 않아 언덕에 반쯤 기울어선 강철 거인이 그들 앞을 가로막듯 서 있었다. 다리가 부러진 채 그것은 늙은 주인처럼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있었다. 이 녀석이 있는 한 이 마을은 절대 안 무너져. 봐! 아직 팔팔하다고. 그는 기울어진 동체 위로 올라서서 자랑스럽게 어깨에 포신을 두드렸다. 방랑자도 말없이 그 뒤를 따라 살짝 몸을 기울여 함께 올라섰다. 그의 시선은 오직 어깨에 달린 2개의 포신을 향해 있었다. 조종사는 술에 취해 흥겨워졌는지 방랑자에게 한번 로봇에 타보라고 권유했다. 방랑자는 안쪽의 의자에 앉아 조종석을 구경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오래되고 녹슨 조종석 오른쪽 끝에 붉게 전멸하는 표시등 하나가 스쳤다. 어깨에 레이저 포신이 남은 잔탄수가 한 발 남았다는 경고등이었다. 이거 오류. 나노머신이 알아서 채우는데 한 발만 있을 리가 없잖아. 조종사의 표정에서는 거짓을 읽을 수 없었다. 방랑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짐을 꾸려 문을 나섰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조종사가 콕핏 위에서 외쳤다. 가지마!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다 죽어! 돌아와! 아무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조종사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져 갔다. 돌아와라! 한 걸음만 더 가면 이 강철의 심판이 너희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조종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가지 말라고! 너희들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그것은 한때 누구보다도 그가 맞서 싸웠던 세상의 모습이었다. 대장과 동료들이 마을을 짓밟으려 했을 때 그는 홀로 그들에게 무기를 겨누었다. 그날 그의 총구는 억압하려는 자들을 향해 맞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손에 들린 같은 무기가 그가 지키려 했던 이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굳었다. 떨리는 손가락이 발사 트리거에 걸쳐졌다. 그는 호신을 자신을 떠나는 이들에게 겨누었다. 빛이 거치자 성벽 위에서 내려다본 자리에는 반구 모양으로 파인 자국만이 남아있었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찢긴 옷가지와 흩어진 신발 몇 장만이 뒹굴었다. 살아남은 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앞다투어 도망치기 시작했다. 로봇은 완전히 침묵했다. 그가 말한 나노머신은 이미 수명을 다한 듯했다. 전원이 꺼진 코피단 조종사의 손이 아직도 트리거를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아니야, 저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지만 부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손끝에 남은 반동의 감각이, 눈앞의 광경이 그가 저지른 일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서서히 표정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웃음이라 부르기엔 너무 일그러진 절망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래,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어. 멀리 지평선 너머 침묵할 로봇을 확인한 스캐빈저들의 무리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정착지를 향해 몰려오기 시작했다. 방랑자는 그 모든 광경을 향해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마을 뒤쪽으로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자신을 억압하던 것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는 같은 것이 서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렇게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대개 그것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손이다. 그리고 그 손은 점점 변화한다. 마치 한때 그들이 가장 미워했던 그 손처럼.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만든 걸까? 권력일까? 욕심일까? 어쩌면 처음부터 그 마음속 지킴과 지배는 하나의 뿌리였을지도.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